자, 각박한 사회,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걱정, 이젠 우리가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는 시간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각자의 방법으로 잠깐의 쉼표를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물론 저희 방송과 함께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 마음의 상처 치유하고 회복합시다는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나는 의사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함께합니다. 어느덧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 옆에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신민영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트라우마 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신민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 통합심리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부장님. 네, 얼굴 뵙고 자주 뵈야 되는데 너무 간만에 뵙습니다. 또 이런 기회에 뵙습니다. 그 시청자분들께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전에 지금 또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청취자분들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아가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청취자분들 채팅창 이제 손가락 푸시라고 첫 질문 아주 쉬운 걸로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국내 정신건강 쪽에서 신민영 부장님 모르면 간첩입니다. 네, 간첩. 자, 질문 드립니다. 간첩 신고는 몇 번으로 할까요? 10초 세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네, 실시간으로 댓글들 많이 올라와 주시네요. 아싸 퀴즈, 네, 이거 보는 게 낙이 됐다라는 분도 계시고, 네,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확인하고 스타벅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112라고 보내주신 분 계시고, 간첩? 네, 113, 네, 111 주신 분 계시고요. 네, 또 없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정답은 실은 2개입니다. 국가정보원 111이고요. 경찰청 113입니다. 참 정신건강이랑 관계없는 얘기를 네, 조금 입을 풀고 손가락 풀기 위해서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기 제작진분들께서 여기 댓글로 남겨주실 거예요. 정답인 분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두 번째 퀴즈 연이어 드리겠습니다. 자, 신민영 부장님께서 소속해 계신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서울시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2018년 4월 며칠에 개소했을까요? 자, 10초 드립니다. 10, 9, 8, 7, 6, 5, 4, 3, 2, 1. 네, 자,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11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계속 올라가는데, 네, 네, 25일이라고 올려주셨고요. 또 올려주세요. 네, 4월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죠, 부장님?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1일부터 30일까지, 네, 확률은 30분의 1입니다. 올려주세요. 22일이라고 주신 분, 2땡, 네, 1981, 아닙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나무 심는 날? 30일? 네, 빨리빨리. 정답자, 빨리. 23일, 나무 심는 날이 23일일까요? 네, 부장님 며칠이죠? 4월 5일입니다. 네, 정답자 나오셨습니다. 네, 모래님 4월 5일입니다. 2018년 4월 5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네,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부장님,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부장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어떤 건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2018년도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개소했다는 것을 이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트라우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도 있고, 뭐 재난도 있고, 범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그 모든 트라우마 사건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재난, 트라우마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충격을 입으신 분들의 회복과 안정을 위한 모든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은 이제 현장으로 찾아가서 재난 경험자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또 연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이 없는 이제 상시에는 그런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침을 만들기도 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도 하고,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제 재난 트라우마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찾으시면 또 다양한 자료들도 많이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꼭 웹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장님, 지금까지 어떤 재난 현장에 있으셨습니까? 네.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2018년도에 이제 개소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저는 그 심리적 외상 관리 팀이라는 작은 이제 그 재난과 관련된 그 팀 때부터 이 일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게 벌써 2013년도 일인데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항공기가 이제 불시착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는 다행히 이제 사상자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 이제 특히나 항공기에 탑승하고 계시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었던,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좀 인상이 깊었던 첫 번째 제가 재난 현장의 경험이었고, 그 뒤로는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요. 또 메르스 유행, 강원 산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도 있었고, 최근에 코로나19 대유행까지 매년 한두 해의 어떤 재난은 발생하게 되고, 저는 제 일과 관련된 특성상 그런 재난에 계속 이제 개입을 해 왔습니다. 부장님께서 이전에도 다양한 재난 상황에 이제 계셨었는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이전의 재난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은 너무 길죠. 너무 길고, 저는 메르스와 아무래도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메르스는 이제 저희 이제 뇌리에 많이 이렇게 각인이 아직도 되어 있지만 사실은 두세 달이었거든요. 저희가 보통 심리 지원 기간은 실제 어떤 재난 상황보다도 조금 더 길게 이제 이어지기 마련인데, 그래도 저희가 17주였어요. 이제 모든 재난 심리 지원 활동이 완전히 종결하기까지도 17주가 걸렸었는데, 지금은 저희 3년째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길다, 너무 길어서 이 재난으로 인한 그런 어떤 충격뿐만 아니라 그 이제 후속으로 따르는 어떤 2차적인 스트레스들을 저희가 너무 이렇게 겪게 되고 보게 되고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좀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로 보니까 확진자가 9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네, 점점 가파르게 확진자 수도 또 증가하고 있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또 불안도 계속 있는 것 같고,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감염병 심리 스트레스의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신민영 부장님께서 강연 준비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굉장히 너무나 이제 방대하다면 방대한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훌륭한 여자분들이 되게 유익한 강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조금 포괄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감염병 스트레스와 극복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저의 경험상 또 어떤 근거에 기반한 그런 팁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스트레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OECD 국가들 사이에서 불안과 이제 우울의 수준을 코로나 유행 전과 후를 비교하고, 또 나라들 간의 어떤 그 수준을 비교하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 전에 비해서 코로나 유행 후의 어떤 불안이나 우울 수준이 굉장히 많은 차이로 급증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그 우울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첫 번째를 달릴 정도로 지금 우울 수준이 이제 높고, 불안 수준도 역시 지금 네 번째에 달할 정도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불안과 우울 또 정신 건강의 어떤 그런 위험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렇게 이제 응답하신 비율이 47%였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의 정신 건강은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단적으로 병원 이용률을 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가장 좀 얻은 게 있다면은 사실은 뭐 마스크 쓰기 또 손 씻기 이런 뭐 건강한 생활 습관들이 좀 자리 잡으면서 코로나 외에 다른 질환들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뭐 실제로 뭐 소아과, 나 이비인후과 이런 과들은 주로 이제 호흡기 감염들을 이제 다루는 과죠. 병원의 방문 일수 또 이제 진료비 이 어떤 지출 정도 이제 두 가지로 다 봤을 때도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감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표에서 왼쪽에 있는 이제 과들을 보시면은 피부과, 뭐 산부인과, 피부과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과들은 진료비 어떤 청구 정도가 조금 늘었죠. 그리고 피부과는 방문 일수도 약간 증가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방문 일수도 크게 증가했고 또 진료비 청구 건수도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정신과를 찾는 이제 분들이 현저히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병 유행 시에 가장 이제 우리한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한 3가지 차원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날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금 내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면은 그 고통을 굉장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도 불투명하고 앞날도 불투명한 거죠.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종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 감염원의 정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거를 과연 우리가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뭐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전무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그랬죠. 신종 감염병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과 관련된 여러 이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백신의 출현 또 이제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또 몇 번이나 접종을 맞아야 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또 존재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감염병은 뭐 어떤 신종 감염병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익히 알려진 감염병이든지 간에 이 속성상 참 많은 불확실성을 이제 갖게 마련인데요.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편감을 덜기 위해서 그걸 자꾸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감염원을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확진자, 또 감염원에 노출된 격리자에 대한 이제 낙인과 또 차별, 비난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어떤 설명, 그것이 이제 곧 루머로까지도 쉽게 이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으로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그로 인한 나의 불안이라든지 그런 거는 줄어들진 않죠. 여전히 이 나의 주변 환경 또 어떤 안정감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또 이제 감염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방역이 이제 뒤따른다는 겁니다. 감염을 막기 위한 뭐 필수적인 활동이긴 한데요. 방역은 속성상 우리의 이제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이제 갖게 됩니다. 여러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를 이제 무력하게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고립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독감도 갖게 되고 또 이제 누군가는 반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코로나처럼 이렇게 감염병이 장기화될 때는 여러 일상의 변화가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이제 보통 일상생활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나름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푸는 어떤 책략을 갖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친구를 만나서 뭐 수다를 떨기도 하고 맛있는 뭐 음식점을 찾아가서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뭐 풀기도 하고 뭐 회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뭐 레저라든지 또 어떤 사회적인 뭐 친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데 이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중이 되는 거죠. 이런 불확실성, 방역 이런 새로운 어떤 스트레스 요인들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이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까지 제약을 이제 받게 되면서 여러 이제 그 가중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지금 소상공인 여러분들,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히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의 갈등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그게 또 이제 더 점화가 되기도 해요. 이를테면 가족 안에서 이제 뭐 사이가 안 좋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적당히 피하면서 살 수 있었거든요. 내가 뭐 휴일에는 뭐 집을 나가 있는다든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다든지 그럴 수가 있었는데 감염병 유행 시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모여 있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뭐 사이가 좋았던 가족들은 뭐 더 좋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어떤 갈등 관계가 더욱더 부풀려지는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업무 종사자들의 소진은 뭐 이제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코로나 통합심리지원단을 맡고 이제 운영하면서 많은 확진자분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험하시는 어떤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제 이런 스트레스 요인들이 다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부정적인 경험들에 이제 압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인데요. 이를테면은 확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 또 이런 확진에 따른 여러 보고가 있어야 돼요. 직장에도 알려야 되고 내 가족의 뭐 자녀의 학교에도 알려야 되고 나랑 접촉한 친구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보건소에도 또 알려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런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격리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뭐 지금은 초반에 비해서는 격리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유행 초기에는 저희는 최장 2달까지 격리를 하신 분들을 봤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2달 동안 내 집 밖을 나가지 못한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 나의 어떤 직장에 지금 내가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뭐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일 겁니다. 또 이제 증상이 발현되는 데 따른 또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뭐 오미크론이 증상이 뭐 많이 약화된 그런 형태라고는 하지만 또 나름대로 불편감들이 또 있으십니다. 뭐 목도 아프고 콧물도 나고 미각이나 후각도 이제 떨어지고. 근데 초반에 또 델타도 그렇고 코로나 이제 베타 유행 시기에도 그렇고 급작스럽게 폐렴으로 간다든지 뭐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건강상의 어떤 그런 위협을 또 겪으시기도 했죠. 그리고 나한테 또 그런 게 어느 순간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도 있으셨고 또 내가 누군가한테 이제 전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덜컹덜컹 하는 거죠. 뭐 비난이라든지 또 거부당하는 경험. 이런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그건 이렇게 겪어내면 되지. 격리는 뭐 끝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나한테 닥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들면서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내 앞날에 대해서 절대 내가 무탈하고 원래의 상황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도저히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자분들의 정신건강의 위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뭐 트라우마의 정도, 우울의 정도 이런 것들을 측정해 봤을 때 뭐 50% 이상에서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에 달하는 수준에서 유의한 트라우마 상태를 보이셨고 우울과 불안도 40%에 해당하는 분들이 유의한 우울 상태, 불안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분들과 비교했을 때는 뭐 5, 6배 높은 수치이거든요. 이게 워낙에 건강하셨던 분들, 심신이 건강하셨던 분들이 코로나 확진이라는 그냥 이 한 가지 경험만으로 신체적인 어떤 뭐 감염으로 인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격리가 끝났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 감염 자체는 격리가 끝나면 더 이상 전염력도 없고 또 이제 후유증 관리만 잘 하면은 이제 뭐 되는 거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말하지만요. 심리적인 요인은 반드시 그것과 비례하진 않습니다.
뭐 격리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격리가 끝나면은 뭐 이제 종료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 이후로 오히려 시작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비난을 받는다든지 어떤 꺼려짐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든지 이런 오히려 격리 이후에 맞닥뜨리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감염병의 이제 속성상 내가 피해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해자인 것 같은 느낌도 받게 됩니다. 누군가의 전염을 시켰다든지 나로 인해 뭐 격리라든지 거리두기를 뭐 해야 돼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이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이제 많기도 하고요. 어떤 낙인이나 차별이 굉장히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확진자분들이 이렇게 많은 뭐 부정적인 경험들 또 높은 수치의 트라우마를 이제 보이시지만 이분들이 그런 상태로 뭐 머무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니키드 생팔이라고 그 프랑스의 유명한 이제 아티스트입니다. 조각가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제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작품의 변화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이분의 뭐 이제 양력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 작가는 11살 때 이제 그 가족 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가족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몰락이라든지 뭐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술을 접하게 된 그런 계기도 미술 치료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작을 보면은 이 슈팅 페인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사람의 어떤 그 형상에 총을 쏘죠. 물감을 쏴서 이제 그 자체로 어떤 작품이 되는 뭐 작품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는 있겠지만 딱 보기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점차 이제 회복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그런 후기 작인데요. 이 나나 시리즈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건 이제 그림을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여성상인데 여성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직관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본인, 여성, 남성, 또 인간에 대한 어떤 공격성이라든지 또 여성성에 대한 부정 이런 것에서 보다 이제 자신의 어떤 뭐 여성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이게 바로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을 이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제가 이 그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으셨던 많은 분들이 1, 2년 내에 빠른 회복을 이제 보이십니다. 한 50%는 3개월 내에 회복을 하고요. 한 1,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 삶 안에 어느 정도 이제 통합이 돼서 내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받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한 10에서 20%의 이제 그 정도에 이제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이제 회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회복을 하는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회복을 해 나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음건강 회복기술 훈련이라고 미국의 이제 3사 내셔널 센터 포 PTSD에서 이제 개발한 아급성기의 그 위기 상황을 겪고 아급성기까지도 이제 부차적인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5가지 모듈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서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모듈이죠. 일단 첫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활동을 하는 것. 세 번째는 유용한 사고를 촉진하는 것. 네 번째는 직접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다루는 것. 다섯 번째로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재건하는 것. 이 5가지 요소가 위기에 빠진 사람들 또 이제 만성적인 어떤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해결 기술, 뭐 말 그대로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기술이죠. 굉장히 이런 기술이 생기면은 참 유용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조금 더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문제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을 알아야지
뭐 그 적을 뭐 이제 물리쳐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감정에 사실은 상당 부분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낸다. 내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내가 불안할 때 나타나는 어떤 상황, 내가 불안할 때 어떤 처한 상황에 그 이유를 이제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해줘서 이제 화가 났을 때, 뭐 이유를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남편이 이제 가사일을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제 화가 났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남편은 늘 설거지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나의 컨디션이 또 그 전에 뭐 어떤 회사에서의 상황, 또 집안에서의 상황이 나를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었고 마침 내가 분노를 폭발했을 때 남편이 또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것이 문제다라고 이제 말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의 어떤 감정이 작용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뭐 한국어든 영어든 간에 감정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제 긍정적인 감정, 또 유쾌한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보다 부정적인 감정, 불쾌한 그런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더 주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bad is stronger than good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정의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런 감정적인 요소를 다 차치하고 나의 지금 이런 고통, 나의 어떤 그런 불편감을 이제 설명하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이제 찾았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막 스트레스에 빠지지는 않아요. 보통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이제 압도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시급한 어떤 문제에 지금 쫓기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점점 늪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기술을 이제 익히는 데 있어서 이걸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성공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일단 한 가지 문제를 내가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나면은 그 효능감을 바탕으로 더 어려운 문제, 더 복잡한 문제에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제를 잘 골라야 됩니다. 많은 문제들 중에서 저희 뭐 내담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스트레스 클리닉에서 진료를 볼 때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제 꼼짝달싹 못하겠다 이러는 분들과 함께 문제를 이제 고를 때 당연히 중요한 문제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시급한 문제, 뭐 데드라인이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이제 환자분 중에는 뭐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다툼이 잦으셔서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나한테 굉장히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뭐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자주 싸우신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한테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글쎄요. 부모님이 자주 싸우시는 문제를 얼마나 내가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별로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두 분들 간의 문제고 뭐 두 분들의 뭐 두 분 간의 사이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성공 가능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가늠해 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나한테 일어나는 일인가? 그리고 아니면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은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일인가? 어떤 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조금 더 쉽게는 나한테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도 내가 어느 정도는 뭐 개선하고 개입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일, 뭐 다툼과 불화와 뭐 이런 언쟁과 글쎄요, 이런 거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그런 에너지를 많이 투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선택할 필요나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고 시급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제 선택했다고 할 때, 그럼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이제 책략들을 찾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뭐 이 해결책이 과연 뭐 괜찮은 건지, 이게 뭐 그럴듯한 건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제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시도해 봤던 그런 방법들, 뭐 일기를 써볼 수도 있겠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시도해 봤었던 것, 그게 뭐 잘 됐었던 안 됐었던지 간에 내가 해봤었던 것일 수도 있겠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이제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선배가 될 수도 있겠고, 다른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가능한 한 많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부터 벌써 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 이런 좀 통제감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브레인스토밍한 여러 가지 생략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것, 가장 내가 할 법한 것, 어떤 것이냐면은 도움도 되고 또 실천이 가능한 그런 방법을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 방법들을 실천할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과정이 완벽하리라고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뭔가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실제로 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어떤 조그마한 성취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를 선정할 때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위주로 선정을 하고, 또 실천 계획도 가능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실제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실제로 행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활동입니다. 긍정적인 활동이 왜 중요한가? 뭐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뭐 여기는 재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스트레스 상황, 또 뭐 불행한 일, 이런 것들을 겪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생기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비워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긍정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감정을 해소시키는 것은 가능하죠. 그게 우리가 긍정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무언가에 짓눌려 있다든지 쫓기고 있다든지 할 때는 그런 활동 자체를 떠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활동하면은 뭐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여유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 활동이라는 거는 단순히 뭐 재밌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성취가 따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막 뭔가 짓눌려 있을 때는 내가 해야 되는 것도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씻는 것도 잘 못 씻고, 뭐 집안일, 청소, 뭐 관리 이런 것도 잘 못하고, 뭐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상적인 관리, 또 뭐 일상생활 또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즐거운 일도 즐거운 일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뭐 사람들과 어울린다든지, 뭐 내 관리를 하는 일,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활동들, 이런 것까지 쭉 포함해서 긍정적인 활동을 이제 고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런 표도 있고, 그 다음 표에서는 격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실내 활동, 또 뭐 사회적인 활동, 건설적인 활동, 뭐 이런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행동 활성화 목록이라고 저희 국가 트라우마 센터 홈페이지와 카카오 채널에 저희가 올려놓은 목록이에요. 실제로 이제 격리 생활을 하고 계시는 확진자분이나 뭐 가족분들 저희가 상담을 할 때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이제 짓눌려 계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한적이죠. 활동도 제한적이고 뭐 어디 나갈 수도 없다 보니까 뭘 해야 내가 이제 주의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잘 못 떠올리세요. 그럴 때는 뭐 어떤 형태로든 이런 리스트를 보면서 좀 골라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을 이제 뭐 고르는 것도 이제 고르는 것까지 됐다면은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계속하는 겁니다. 이 시작하기 계속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활동성도 떨어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고 일상적인 내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런 비활동성과 철회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내 기분을 저하시키죠. 근데 기분이 저하되면은 또 더 활동성은 떨어지고 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싫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을 이제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든 긍정적인 활동, 즐겁거나 뭐 성취가 들거나 내 관리가 됐거나 이런 활동들을 일단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런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분 전환이 되고 이거를 되게 시작하기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 괜찮네. 하다 보니 내가 뭔가 얻는 게 있네. 성취감도 들고 조절감도 드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계속하기가 되는 거죠.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서요. 이제 이런 시작하기 계속하기에 있어서 아까 뭐 제가 문제 해결 기술 증진에서도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조각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뭐 이거 지금 예시로 빨래에 대한 예시를 들었어요. 빨래를 할 때 빨래를 한다. 내가 이제 밀린 빨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엄두가 안 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이게 너무 많기도 하고 이거를 내가 지금 당장 거기까지 가고 싶지도 않고 그거를 뭐 어떻게 지금 하고 싶지도 않고 뭐 할 양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뭐 그냥 다 귀찮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이제 빠져들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좀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빨래를 한 바구니에 담고 일단은 방방마다 흩어져 있는 빨래들을 한 바구니에 담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빨래를 분류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일단 내가 뭐 세탁할 수 있는 것은 세탁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뭐 세탁소에 맡겨야 되는 거는 맡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계를 좀 조각을 나눠서 계획을 세워보다 보면은 훨씬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유가족분들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혀 물건들이 정리가 돼 있지 않고 굉장히 물건이 많죠.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이셨는데 옷도 많고 그릇도 많고 근데 이제 그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 생각도 많이 나고 이제 이것도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은 하는데 도저히 이제 엄두가 안 난다라고 이제 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그런 심리적인 불편감도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이런 긍정적인 활동으로서 그게 뭐 아주 유쾌한 건 아니지만 성취감을 주고 나의 관리에 대한 거겠죠. 해야 될 일에 대한 거겠죠. 이 유품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그런 조각들을 좀 나눠봤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옷도 이를테면 오늘은 서랍장에 있는 옷을 먼저 다 꺼내는 것서부터 그리고 그 뭐 다음 날에는 옷장에 있는 옷을 뭐 정리하는 것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각 이제 문제의 단위를 최대한 작게 이제 쪼개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또 실천해 나가면서 점차 이런 해야 될 일들을 좀 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이제 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긍정적인 활동을 하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그런 불쾌감, 뭐 또 불편한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면은 사이에 있는 뭔가에 때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나는 생각한다, 고로 두렵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에 얼마나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이제 상황 탓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이를테면 내가 이제 교통 체증이 이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리고 뭐 막힌 도로에 내가 지금 갇혀 있어서 되게 짜증이 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 상황에 대한 이제 그 탓을 하기 마련인데요. 사실은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내가 지각을 해서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불안할 것이고요. 어떤 뭐 저 앞에 바보 같은 사람 때문에 지금 차가 뭐 다 꽉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길 막히는 바람에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될 어떤 회의에 그냥 들어가기 싫었는데 잘 됐다. 안 들어가도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뭐 안도감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우리의 감정 사이에는 이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 원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은 차선책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그런 방식들, 사고의 습관, 사고의 방식들에 대해서 조정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요. 보통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뇌세포를 죽이는 생각 습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실제로 이러한 생각 습관이 우리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들 뿐더러 뇌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의 해마를 파괴시키고 전두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그런 습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는 되씹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가 되씹을 때는 그런 경우에 되씹는 거죠. 소화가 잘 안 돼서 되씹는 거죠. 다시 토해내서 씹고 또 소화가 잘 안 되면 다시 또 올리고 이런 과정을 이제 겪는데 결국 이렇게 무언가 뭐 상황이 됐건 감정이 됐건 곱씹고 되씹는다는 거는 내 안에서 제대로 이제 소화가 안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내가 받는 부정적인 경험은 그냥 반복될 뿐인 거예요.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굉장히 전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에 새기듯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다는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또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 습관, 남과 비교하는 것, 또 완벽주의. 완벽주의 그 뒤에는 이런 흑백 논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야만 해. 나는 항상 성공해야 돼. 나는 뭐 실패하면 안 돼. 나는 모든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돼. 이런 해야만 해라는 생각 방식. 또 쉽게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실패자, 나는 실패자 이렇게 쉽게 불러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 쓰레기야. 또 이렇게 쉽게 이름을 붙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얻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의미를 축소해요. 이건 우연히 그렇게 된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들인 노력에 대해서는 또 그것도 이제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쁜 가능성 또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되게 확대하고 그 가능성을 실제보다도 더 크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거는 일종의 습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릇하는 습관. 그런데 보통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내가 좀 더 나를 다그쳐야 더 나태해지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기 전에 내가 나의 가드를 올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러한 생각 습관은 결과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과연 사실일까? 생각이 과연 실제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이 실제가 아니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하는 생각,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그게 사실일 수만은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CEO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뒷모습 보이는 분이 CEO겠죠. 그리고 이분을 이제 그 양쪽으로 에워싸고 사람들이 이제 뭐 한마디씩 합니다. 각자 자기의 그 원하는 말을 얘기하겠죠. 예산이 없다, 뭐 인력이 부족하다, 뭘 지원을 해달라. 그런데 CEO가 그 말들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따져볼 거예요. 저 사람 말이 과연 맞는가? 서로 대질도 시켜보고 자료도 따로 꼼꼼히 검토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판단을 할 겁니다. 저 사람 말은 내가 채택하겠어. 저 사람 말은 내가 어느 정도는 채택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겠어. 할 겁니다. 내 생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맞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만약 이 생각을 반박한다면 난 뭐라고 반박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가정하고 그거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진짜 그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몇 프로나 될까? 그리고 그 일이 정말 벌어진다고 했을 때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인 결과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내가 뭐라고 말해줄 수 있겠는가? 지금 나한테는 이렇게 가혹하게 넌 이걸 해내지 못하면 실패자야. 넌 역시 이런 거를 너는 뭐 못하는 게 맞았어. 이렇게 나 자신한테 지금 가혹하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나의 가족이라든지 친구한테는 여전히 그렇게 말할 것인가?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가, 유연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수염이 길게 난 남자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남성과 여성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것도 우리가 맞다고 한 가지 주장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나의 생각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유연한 사고가 우리를 이제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이제 빠져들지 않고 조금 더 그것으로부터 잘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무조건 그냥 낙천적으로 생각하라는 거냐,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라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보는 것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그 스트레스 반응 다루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수준을 제가 이제 여쭤보면은 뭐 클리닉에서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요즘 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으세요? 요즘 상태는 어떠세요? 기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기분 뭐 그냥 비슷해요.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요즘 몸의 상태는 어떠세요? 하면은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머리도 좀 많이 아프고 잠도 잘 못 자고 소화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식은땀도 나고 눈도 좀 잘 안 보이고 이런 몸에 대해서는 훨씬 더 우리가 잘 지각을 하고 좀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반응은 기분이나 생각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몸이랑 마음이랑 과연 다른 것인가?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이제 구분하면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몸은 그냥 우리가 이성으로 이제 다스려야 될 거. 뭐 예전에 어떤 시기에는 몸을 굉장히 어떤 그런 욕망의 덩어리 또 죄악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몸이랑 마음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몸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그 시간 동안 한 모든 경험의 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자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는 자신, 또 이 신이 몸신자죠. 그리고 학습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배울 학과 익힐 습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익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라는 거는 그냥 마음으로 다스린다든지 몸과 분리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몸의 표현이 마음의 표현이 몸이기도 하고 또 몸과 마음이 서로 굉장히 통합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표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내가 어떤 그런 감정을 지각하기 전에 앞서서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를테면은 밤에 이제 외박을 하고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거실에서 안 자고 기다리고 계실 때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보다도 그냥 가슴이 먼저 쿵 내려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적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지각을 하기도 전에 여러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통증이라든지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질환들은 뭐 이미 이제 정신신체 질환으로서 이제 정신적인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익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질환이고요. 어떨 때는 심리적인 부분과 또 몸의 감각을 되게 혼동하기도 해요. 심리적으로 허기가 우리가 져 있을 때 뭔가 그런 거를 돌봄을 갈구하기보다 그냥 뭘 먹어가지고 채우는 폭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흔히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몸을 돌보는 거는 결국 마음을 돌보는 거다. 몸을 돌보는 것이 총체적인 나를 돌보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몸을 돌보는 것이 이 우리의 그
틀 돌보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뭐 성형을 한다든지 막 몸의 근육을 키운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을 잘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마음 챙김이라던가 뭐 명상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좋은 강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제 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식 호흡, 근육이완, 뭐 명상이라든지 마음 챙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몸의 감각에 이제 기민하게 알아차리는 그런 상태로 일단 만드는 것, 이게 그 시작이 됩니다. 일단 우리는 뭔가 이제 알아차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런 해결책, 반응들을 우리 스스로 하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뇌를 보면은 이런 감각 또 운동을 이제 그 관장하는 그 영역에서 각 부위가 있어요. 그 감각 영역에서도 뭐 손의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 또 얼굴의 표정, 또 뭐 시각, 미각 이런 거를 담당하는 부분 이렇게 표상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뭐 손이나 얼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뇌에서도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역이라는 거는 계속 같은 부위가 이제 자극을 받게 되면 거의 반사적으로 여기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했다든지 자주 화를 낸다든지 할 때는 이제 뇌 자체가 또 몸 자체가 긴장한 몸, 화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다른 몸으로 바꿀 때 나는 또 다른 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긴장한 몸, 화난 몸이 아니라 이제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가야 될 텐데 그럼 건강한 몸이라는 게 뭘까? 일단은 고통이 없어야 될 겁니다. 고통은 보통은 우리가 뭐 다쳤다든지 뭐 감염이 됐다든지 아니면 만성적인 어떤 염증 상태에 있을 때 보통 이제 통증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요. 이 만성적인 염증이라는 거는 보통 생활 습관이랑 많이 이제 관련이 됩니다. 음주나 흡연, 또 불규칙한 식습관, 또 스트레스, 뭐 굉장히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결국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우리의 그런 몸의 통증을 이제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생활 습관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줄까라고 했을 때 선진국 조기 사망의 한 70에서 80%가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건강한 생활 양식에 대해서 정리한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요렇게 요약이 됩니다. 수면 시간은 7에서 한 8시간, 규칙적인 식사, 간식은 거의 안 먹다시피, 그리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 운동은 일주일에 3회 이상, 음주는 적당히 하고 금연을 유지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과연 지키고 있을까요? 잘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뭐 난이도 높은 뭔가를 이제 건강을 위해서 뭐 건강식품을 굉장히 뭐 어렵게 구해서 잘 챙겨 먹고 건강에 좋다는 뭔가를 굉장히 배우고 다니기도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이런 기본에 대해서는 사실 놓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를 모두 실천하면은 그것만으로도 기대 수명이 33년이 연장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실천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고통이 없다고만 뭐 다 되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인 이상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의 그런 생명력이 이제 필요한데요. 에너지, 생기, 활력이 필요하죠. 예전에 뭐 산업혁명, 정보혁명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필수 노동만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어떤 활력의 수준을 다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노동으로 이제 움직이는 어떤 활력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이런 활력을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여가죠. 일상생활로도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바로 이제 운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상적인 수준의 운동, WHO 그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권하는 운동의 정도를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중강도는 150분, 그러니까 30분씩 한다면은 뭐 의일이 되겠고, 또 고강도로 한다면은 75분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번 이상 한다. 또 유연성 운동과 균형 운동도 우리한테 유익하다. 네. 그러면은 뭐 활력만 있으면 되냐? 고통도 없고 활력만 있으면 되냐? 저는 뭐 이것만으로도 뭐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만은 더 욕심을 낸다면은 행복한 몸이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우리 몸이 행복해지느냐?
바로 우리 그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라고 제가 아까 그게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몸의 감각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는 거죠. 뭐 그런 거는 다양한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미술을 감상한다든지 또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뭐 와인이나 커피를 이제 음미하고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의 감각들을 자꾸 일깨우는 거 그거 자체로 우리의 몸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로는 몸을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뭔가 이제 표현하고 실현하는 거. 운동 선수들이 왜 이제 뭐 메달을 딴다든지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났을 때 굉장히 희열해지는 그런 표정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되게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본능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을 자유의지로서 뭔가로 실천했을 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이뤄냈을 때 느끼는 그런 행복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크다는 거죠. 그런데 뭐 결국 이렇게 몸을 이제 써야 되는 거, 뭐 이런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운동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즐거운 운동을 찾아야 되고 집단의 힘을 무시를 못합니다. 여럿이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하는 게 결국 운동도 습관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글쎄요, 이제 제가 뭐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 뭐 충격이라든지 그때 뭐 생생한 경험 이런 뭐 트라우마의 본래 속성에 대해서 막 이제 고통스러워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가 이루어지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뭐가 더 이제 더 핵심적인 이슈가 되냐면은 이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도움을 얻거나 또 외로움에서 벗어나거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나의 고통에 사로잡혀서 더 철수되고 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내키지는 않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나?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그런 관계가 없다면 새로운 관계를 왜 찾아야 되나? 별로 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받는다는 느낌, 돌봄을 받는다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또 누군가한테 필요로 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으세요?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뭐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뭐 긍정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만은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사회적인 지지, 어떤 관계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관계를 내가 그 얻는 것에만 이제 집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방공무원분들의 이제 트라우마를 치료를 하면서 그분들을 많이 이제 뵙게 되는데 보통 그분들이 자신의 고통들을 배우자랑 잘 안 나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이제 뭐 건장한 또 강한 남성의 어떤 표상을 스스로 좀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뭐 가지시기도 하시고 또 이런 고통을 내가 말해봤자 뭐 내가 달라질 것도 없고 괜히 그 사람 마음만 더 심란하고 더 뭐 고통스러울 텐데 내가 뭐하러 말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꼭 도움을 얻기 위해서만 누군가와 관계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보시면은 물론 나한테 필요한 어떤 정보를 얻는 거, 또 나한테 필요한 실질적인 어떤 도움, 수단을 얻는 거, 뭐 이런 것이 또 사회적 지지이겠지만요. 그냥 내 어떤 염려에 대해서 누군가 같이 염려해 주는 거, 나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사람을 그냥 내 곁에 둔다는 거, 그런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굉장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고통을 그냥 뭐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누군가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뭐 그 시간이 또 즐겁다면 그거 자체로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그것도 사회적 지지가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어떤 필요한 사회적인 지지, 건강한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내 경험과 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냥 내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어울리고 싶은 사람은 또 누구인가? 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좀 떨어져 있고 싶은 사람은 혹시 있지 않은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보고 또 그에 따라서 관계를 조금 더 우리가 찾기도 하고 더 돈독하게도 하고 어떨 때는 적당한 거절과 거리두기를 이제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얻는 이런 이해받는 느낌, 소속된 느낌, 또 누군가한테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관계에 있어서 뭐 이런 말을 좀 이제 적어봤는데요. 우리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옳은 말을 해야죠, 서로 간에. 근데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할 겁니다. 그런데 옳다고 해서 다 뭐 이렇게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은 아닐 겁니다. 이를테면 너 왜 이렇게 요즘 살이 쪘어? 너 요즘 왜 이렇게 뭐가 안 좋아 보여? 너 요즘 왜 이렇게 뭐 일하는 게 그 모양이야? 뭐 이런 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는 말일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혀 필요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옳은 말이고 필요한 말이어도 친절하지 않다면은 그거는 그 누구에게도 유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건강한 사회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옳고도 또 필요하고도 친절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위기,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그런 책략들,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높이고 또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내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내 사고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고 또 직접적으로 어떤 몸의 반응들을 다루고 또 건강한 사회적인 관계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이냐 조절감을 얻는 겁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통제감을 얻는 것.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기 효능감. 몸이 좀 안정이 되고 마음이 진정이 될 때 우리는 안정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적인 관계에서 또 친밀감을 얻게 되죠. 이러한 조절감, 또 효능감, 안정감,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런 늪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조망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파도를 잠재울 수 없다면 파도 타는 법은 배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것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0분이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저희가 코로나 우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접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생각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감정도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행동도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거, 그 객관적인 상황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유연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고 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도 중요하다. 그리고 건강한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댓글을 좀 보고 또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해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지금 우리는이라는 분이 단방에 해결해 주셨네요. 식기세척기 사라고 합니다. 네, 좋네요, 그죠? 네네네, 아주 좋습니다. 네, 모래님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보통 기질 차이 아닌가요? 노력으로 바꿀 수 있나요? 라고 하셨고 또 비슷한 질문인데 미나라는 분이 생각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데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바닐라 라떼님은 부정적인 생각이 굴레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는 생각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생각이 실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린 나도 모르게 생각이 그게 실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 지금 맞다라는 전제 하에 부정적인 사고도 이게 특별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진료를 하면서 보면은 뭐 친정 엄마를 막 못 견디겠어요. 친정 아까 제가 사례로 들어드린 그런 경우에 엄마가 나한테 자꾸 부정적인 말만 쏟아붓고 우리 엄마는 정말 뭐 인격 장애인 것 같고 나는 정말 엄마를 감당할 수가 없겠고 못 참겠고 막 되게 괴로워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좋아지시면서 엄마가 훨씬 견딜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 과연 엄마가 바뀌어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쭤보면은 어머님 하나도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그럴 때는 적당히 내가 피하면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생각은 습관이라는 거를 좀 우리가 아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태어나진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한다든지 내가 어떤 실패자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태어나진 않는 거거든요. 어떤 뭐 그런 경험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아니면 또 뭐 어떤 우연한 계기로 나는 그런 습관이 생겼고 그게 그냥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강화가 돼 왔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거는 우연히 생긴 것처럼 또 우연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좋은 습관으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과 연습으로 우리의 생각하는 패턴을 조금 더 건강하게 나한테 조금 더 유익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건강한 대인관계 아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댓글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여기에 어느 분이셨죠? 잠시만요. 네, 거리두기 하고 싶은데 떨어져 있고 싶은데 떨어져 있고 싶은 사람이 남편이고 거리두기 하고 싶은데 같은 한 공간에서 계속 봐야 되는 나를 지지하지 않은 남편 어떡할까요? 이 상황은 정말 이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정말 사실 은근히 자주 보는 사례입니다. 은근히 자주 보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격리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을 어디다가 치워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면 이 상황을 그냥 이제 좀 바라보는 내 방식을 좀 바꿔볼 수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냥 긍정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냥 주의를 전환하는 거. 남편은 자꾸 남편을 생각하고 있으면 더 기분이 나빠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을 좋아질 수 있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보시는 거 뭐 이런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굳이 뭐 편한 관계가 아닌데 같이 등산 가지 마시고 남편은 오전에 가시고 나는 오후에 가고 뭐 이렇게 나눠보는 것도 그렇죠. 그죠?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제 백종우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운동 좋다, 운동 많이 해야 된다. 부장님도 말씀하시기로 하루에 뭐 일주일에 어느 정도 운동이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운동이 다 좋은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 너무 하기 싫거든요. 그죠? 맞아요. 네. 네, 운동하세요. 맞아요. 지금 이게 저는 이 코로나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많은 스트레스 요인을 갖고 있고 오늘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을 사실 말씀드렸는데 이게 항상 모든 그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모든 일에 나쁜 것만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많은 이런 조사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라는 비율이 한 30%에 달해요. 부정적인 경험을 내가 했다가 60%라면은 또 그거보다 뭐 적긴 하지만 긍정적인 경험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운동을 늘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잘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뭐 이제 뭐 그런 회의나 모임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고 시간도 뭐 있고 해서 그냥 뭐 한강공원을 좀 일단 시작하기를 했죠. 했더니 뭐 날씨도 좋고 풍경도 좋고 공기도 코로나 때문에 공기질이 되게 좋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동전의 양면 중에 긍정적인 면인 것 같아요. 그런 긍정성을 되게 만끽하면서 이제 또 계속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이 참 혼자 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까 뭐 요가라든가 이런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들 뭐 이런 것들 집합으로 하는 것들이 제한되긴 한데 이 기회에 혼자 하는 스포츠를 하나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취미 생활을 만들어 보세요.
네, 지금까지 감염병 심리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신민영 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많이 무겁다,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다,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3일째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1577-0199번 네, 심리상담 핫라인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24시간 운영됩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마음의 병이 너무 커지기 전에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도 운영하는 전화 상담 번호가 있죠. 네.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말고 일반인도 혹시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일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라인은 사실은 1차적으로는 확진자분들, 그분들의 가족이나 뭐 유가족분들, 또 업무 종사자분들을 위한 이제 한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격리, 뭐 단순히 격리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일반인 분들은 아까 안내해드린 1577-0199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강연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양한 재난 현장에 있고 당사자들 그리고 가족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일해 오셨는데요. 그 코로나와 유사한 이제 전 국민 팬데믹을 얘기할 때 메르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네. 메르스와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메르스는 뭐 치명률이나 어떤 그 전파력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코로나랑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오미크론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치사율이 저희 나라 지금 치사율이 한 0.49, 0.5 이 정도로까지 낮아졌어요. 그런데 메르스는 공식적인 치사율이 25%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꽤 낮았는데 그것도 한 10% 정도였거든요. 훨씬 치사율이 높고 대신에 전파력은 낮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은 뭐 저희 100명 중에 2명 확진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게 걸렸다고 해도. 근데 메르스 때는 그냥 병원 위주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큰 대형 병원들 위주로 뭐 그분들의 그 확진자분들을 돌보는 뭐 가족이나 간병인분들 위주로만 이렇게 좀 전파가 됐었고 거의 지역사회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냥 국민들의 불안 수준은 글쎄요. 지금 훨씬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금 코로나 시기가 더 이제 불안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뭐 메르스는 뭐 2, 3개월이었다면 이게 지금 저희가 3년째 접어드니까 많이들 이제 지치기도 지쳤죠. 그런데 제가 좀 이제 또 긍정적인 면이 또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메르스 때는 확진자분들이 적었어요. 확진자가 지금보다 훨씬 적고 뭐 이렇게 좀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낙인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진들, 그분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어떤 거부나 차별도 되게 심해서 그 뭐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자녀가 학교에 뭐 등교를 막 거부당하고 이런 뉴스를 제가 봤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건 뭐 100명 중에 2명 확진자고 10명 중에 뭐 3명은 뭐 격리자이다 보니까 이 낙인이 굉장히 이제 흐려졌어요. 사실은 초반에는 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확진되신 분들은 굉장히 그런 고통들이 또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일반화가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런 낙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흐려져서 그거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아지는 건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또 그러면서 또 낙인도 줄어들고 또 뭐 이번엔 내 차례가 될 수 있다라는 뭔가 그럼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 결과를 계속해서 발표해 오고 있는데요. 그 지난 2021년도 12월 조사 결과와 또 작년 4월, 2020년도 4월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그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9.7%에서 13.6%로 한 3.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불안, 우울 얘기를 하면 또 자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그 재난을 경험하면 이렇게 평소보다 자살 생각률이 높아지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자살이라는 거는 저는 어떤 총체적인 어떤 결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재난이라는 거는 분명히 어떤 큰 위기고 충격이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곧장 뭐 어떤 자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본능이라든지 사람들의 힘이 이제 발휘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됩니다. 위기일수록 오히려 더 그렇죠. 그래서 재난 직후에는 오히려 저희가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해서 오히려 정신건강적으로는 그런 위험도가 오히려 조금 더 평상시보다도 오히려 더 줄어들어 보이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재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 할수록 첫 번째 그 재난이라는 충격보다 그 뒤에 따르는 2차적인 그런 다양한 스트레스들, 다양한 사회적인 그런 요인들, 또 어떤 사회적인 지지가 이제 철수되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긴 시간을 거쳐서 작용하게 되면서 자살이라는 어떤 결과적인 현상인 거죠. 그것들은 조금 더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잘 붙들어 매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코안심 TV로 도착한 사연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30대 여성입니다. 평소 저는 우울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틈틈이 뮤지컬 보러 다니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그런지 요즘은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한숨도 부쩍 늘었고요. 뭐라도 재미있는 일을 찾다가 찾은 것이 인테리어입니다. 책상부터 의자, 모니터 등등 계속해서 물건을 사는 게 취미가 되었습니다. 집에 홈바도 만들었다고 해요. 네. 와인부터 지역 소주까지 다양한 술을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술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네. 요즘 술을 안 마시면 잠도 안 올 정도로 일주일에 5번은 술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웃고 떠들며 일하던 옛날이 그립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어제 백종원 교수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울증이 심각한 분들은 술을 마셔야 한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절대 술을 권하면 안 된다. 인생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달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술이 도움이 될까요, 부장님? 뭐든지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 이 대목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뭐 혼바를 하고 뭐 다양한 술을 사서 뭐 모으고 여기까지는 저도 뭐 그냥 재밌게 봤는데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온다. 이럴 정도가 되면 이제 의존으로 이제 빠져드는 거고 의존에 한 번 굴레에 이제 늪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 절주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그런 그 음주의 정도를 좀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술이 내 베스트 프렌드가 되지 않도록. 그럼요. 그렇죠? 네. 의존의 상태가 되면 일단은 뭐 이거는 네. 끊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네. 음주가 잦아지면 우리 일상에도 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바뀌죠? 음주가 잦아지면요? 네. 네. 일단은 뭐 이제 술을 마시는 그 빈도라든지 양이라든지 내가 술 없이도 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지장이 생겼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죠. 네. 이제 음주의 뭐 빈도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글쎄요. 지금 혼술하는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뭐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의존이 의심이 되지 않고 의존의 정도가 아니라 뭐 이제 술을 뭐 즐기시는 분, 홈바를 만들고 다양한 술을 만들고 이런 정도이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냥 술을 혼자서 다 드시는 게 아니라 좀 나눠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아까 이제 이타적인 활동이 굉장히 자기의 어떤 효능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만들기를 굉장히 잘하시나 봐요. 그렇게 뭐 홈바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뭐 이런 인테리어에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다양한 뭐 인테리어 용품들을 좀 직접 만들어보고 이러는 거는 또 어떨까? 그러니까 관심사를 좀 다양하게 해보는 거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술을 마시는 시간을 좀 줄이고 거기에 쏘는 에너지를 좀 더 다른 긍정적인, 그죠? 생산적인 거에 좀 쓸 수 있으면 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무료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아이들을 돌봐줄 분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5살, 3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거 힘들어해서 코로나가 무섭지만 자주 밖에 나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에너지를 발산시켜줘야 그날 하루가 편하니까요. 그런데 외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큰 아이는 마스크가 답답하다고 안 쓰겠다 하고 그 모습을 본 작은 아이는 형이 안 쓰니까 나도 안 쓰겠다고 하고 마스크 벗습니다. 문제는 밖에서도 마스크를 수시로 내린다는 건데요. 한 번은 아이들에게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설명을 하다가 현타가 왔습니다. 아이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어른들을 설득시키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안 쓰겠다고 땡깡을 피우는 날은 나갔다가도 금방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미노처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이 집안을 놀이터 삼아 한참을 뛰어다닙니다. 뛰지 마라, 살살 걸어라, 잔소리를 해도 잠시뿐이니 아랫집에서 쫓아오는 날도 많습니다. 애기 엄마가 힘들겠다고 공감을 해주시긴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집을 치워도 끝이 없고 아이들은 놀고 와도 더 놀고 싶다고 난리니 남편 올 때쯤 되면 눈물만 납니다. 모든 거 내팽개치고 사라지고 싶다가도 아이들이나 남편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다독입니다. 요즘은 정말이지 안전바 없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위험한 순간들이 감지된다고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가장 큰 바람은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는 거 그거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네. 어린아이를 둔 자녀들을 둔 그 부모님들이 가장 많은 요즘에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인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학교도 보내자니 유치원 보내자니 참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저희가 복지부 2020년도 3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30대 여성의 우울 위험군 비율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도 30대 여성분인데 왜 이렇게 30대 여성분들의 스트레스가 높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례에서처럼 돌봄의 어떤 노동의 강도, 그런 정도가 이제 굉장히 증가한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도 요 연령대의 좀 대표적인, 이제 그 가정주부로서 어떤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 같은데요. 어린 자녀들에 대한 돌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어린이집도 가고 또 뭐 유치원도 가고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랑 놀고 하면서 적당하게 내 시간도 좀 가질 수 있고 이제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다 제약이 돼버린 경우겠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직장을 가지신 여성분들의 이제 경우인데요. 사실은 그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다고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그런 그 비율 중에서 30대 여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분들이 이제 코로나 유행 시기에 가장 어떤 실직의 위기에 많이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요인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좀 해결이 돼야지 또 맞습니다. 이런 양육 네. 부담도 좀 줄어들고 할 텐데 네, 안타깝습니다. 이 사연 속에서 어머님처럼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꼬맹이들이 그래요. 아니 저 아저씨도 안 쓰는데 왜 나는 써야 되냐고 그렇게까지 하는 아이들을 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문제 해결 기술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 문제인지 아니면은 내가 아이들을 다 돌봐야 된다. 아이들을 되게 잘 돌봐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면은 애들이 힘들까 봐 내가 이 와중에도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애들을 놀리려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직장도 그만두고 세상에 이렇게 육아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육아도 그냥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좀 저는 일단 좀 먼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만 좀 뭐 조언을 해드린다면 이제 글쎄요, 이게 3살, 5살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되게 겁을 오히려 주는 걸로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이들한테 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마스크를 쓰는 거가 굉장히 좀 즐거운 활동이 될 수가 있도록 뭐 마스크도 요즘은 뭐 무늬도 많고 뭐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뭐 마스크를 스스로 좀 고르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마스크를 잘 쓸 때 뭔가 상을 준다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까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스크를 쓰는 시간 자체가 좀 짧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른들도 이제 힘든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목표를 좀 작게 설정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에게 주는 적절한 보상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적절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알바를 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검사만 2번 받고 자가격리만 한 달을 했습니다. 다행히 2번 모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를 반복하다 보니 알바 지속하기가 어려웠고요. 지금도 알바를 계속해서 구하고는 있는데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아둔 돈은 없고 부모님께 지원받기도 힘든 상황이라 청년 대출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었는데 이젠 아예 연락조차도 안 하고 지낸다고요. 어쩌다 취직에 성공했다는 친구들 소식이라도 들으면 이대로 나만 도태되는 건 아닌가, 지금이라도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가슴이 턱 막히면서 답답한 느낌이 들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집니다. 자취한 지도 오래됐는데 요즘은 특히 더 외롭고 쓸쓸합니다. 세상에 저만 혼자 남겨진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20대에게 취업 스트레스는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함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게다가 이분은 코로나로 또 자가격리까지 거치면서 또 한동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어드바이스를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이분 그 사례를 들으면서 아까 이제 그게 생각이 저희가 발표한 자료에서 그 말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이제 불안한 거에서 자꾸 이제 이유를 붙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유가 있어서 불안하다라고 얘기하시지만은 사실 불안하니까 거기에 자꾸 이유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하죠. 물론 이분이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취업에 대한 고민도 들어가 있지만 코로나 검사, 자가 격리 또 아르바이트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분이 이제 단순히 어떤 취업 문제만으로 과연 이렇게 불안해지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거를 정상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이 상황이 이게 있다면은 그 누구라도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할 거다. 그래서 그런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마음이 공황 반응까지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정상화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제 외래도 이런 비슷한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공무원 시험을 똑같이 비슷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는 걸 그 친구는 알게 됐어요. 그냥 부모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또 사회적인 어떤 기대에 맞춰서 그냥 단순히 준비했던 것 뿐이지.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취업을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인지, 정말 공무원이 되고 싶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아까 이제 스트레스 반응을 이제 직접 다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그냥 단순히 불안하고 초조한 거를 이제 넘어서 지금 벌써 신체적인 반응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러면은 더 이제 이 불안에 이제 악순환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몸을 좀 다스릴 수 있는 호흡이라든지 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고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 시대여서 또 격리, 공부 이런 것 때문에 고립도 되 계시는데 친구들이랑 연락까지 끊었다. 시험 때문에라고는 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불안을 내가 더 촉진하고 더 고립돼 있다고 느끼고 내가 더 도태돼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고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내 진로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보시는 거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 강연에서 부장님께서 긍정적인 감정 표현 언어를 잘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기초를 좀 다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부정적인 거에 좀 포커스를 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긍정적인 거 강점들도 많지만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얘기긴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한동안 이제 유기견들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보호해서 이렇게 입양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운전하다가도 흰 봉지가 날아가면 흰색 푸들인가? 검은색이 날아가면 검은색 강아지인가? 거기에 되게 몰두하다 보면 그런 것만 보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시야를 좀 넓히시고 현실적으로 내가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 과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언가 이렇게 좀 나눠보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14일자로 보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 국민관심 질병 통계를 보니까 그 20대 공황장애 환자 수가 지난 2019년보다 16.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입시나 취업 등에서 예전보다 더 압박감을 받고 또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잘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10대, 20대 공황장애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란 무엇인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 사연 속의 주인공처럼 가슴이 답답하거나 뭐 호흡이 안 쉬어진다면 이런 것이 공황장애라고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공황장애라는 것은 공황 발작이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공황 발작이 반복이 되고,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내가 어떤 예측이 된다. 나는 뭐 밀폐된 환경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난다든지, 나는 뭐 사람이 아무도 없는 뻥 뚫린 곳에 가면은 공황 발작이 난다든지, 난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황 발작이 있다든지, 이거는 공황 장애는 아니에요. 그거는 공포증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 이를테면 자다가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런 공황 발작이 반복이 되면서 그 사이사이에 내가 공황 발작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예기 불안이 있을 때, 그런 조건들이 다 만족될 때 저희가 공황 장애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공황 발작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분이 호소하시는 좀 그런 양상이 좀 이제 공황 발작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 쓰러질 것 같고 기절할 것 같고, 또 신체적으로는 이렇게 숨이 막히고 굉장히 답답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배앓이로도 오시기도 해요. 배가 너무 아프고, 아니면 손이 너무 막 저릿저릿하고 갑자기 막 어지럽고, 이런 강렬한 신체적인 반응과 굉장히 그 극심한 공포감, 죽거나 쓰러지거나 내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런 현상을 저희가 공황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작가님이 주셨는데 엉뚱한 질문이긴 하다고 그러시면서 고시생분들 중에 사람과 대화가 그립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근데 특히 요즘은 1인 가구가 늘었는데, 그리고 재택 치료자분들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시리 같은 AI와의 대화가 위로가 될까요? 저희 이제 뭐 이것도 제일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혼자 지내시는데, 그 왜 밥솥 뭐 해서 이제 어느 버전부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 뭐가 완료되었습니다. 뭐 그거가 되게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듣고 제가 되게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었는데, 저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저는 위안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진짜 어떤 실존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주는 그런 뭐 그런 편안함이라든지 그런 느낌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뭐 비슷한 차원에서 그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서 위안을 얻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뭐 반려동물 또 반려식물 뭐 이런 뭐 AI, 저는 뭐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오래전에 나오긴 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밥 먹여야죠, 배변 클리닝 해야 되죠,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그 옛날에 파로라는 그 저기 물개 아시죠? 파로라는 물개가 있는데 꽤 비쌌어요. 그래서 AI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물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본의 요양센터 이런 데다가 이렇게 좀 썼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지면 사람의 그 감정을 느끼면서 되게 그 표현을 해주는 거, 아 좋아 이러면서. 그래서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약간 대체 AI 로봇을 가지고 뭔가 반려동물인 것 같은 어떤 오고 가는 약간 교감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AI가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 말도 하고 그러네요. 정말 기술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그냥 활용한 작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사용 잘하면 참 큰 이득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임신 7개월 차 예비맘입니다. 결혼하고 2년이 넘도록 아이가 안 생겨서 주변의 권유로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5번의 시도 끝에 임신에 성공하셨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올해로 마음 문턱을 밟은 늦가기 엄마다 보니 요즘 이래저래 걱정이 많네요.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될까 싶어 일을 잠시 그만두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외출은 정기검진 때문에 산부인과 가는 게 전부고 점점 몸이 무거워지면서 요즘은 침대에서만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이 없는 시간은 특히 더 무료하고 우울합니다. 누구를 만나기도 무섭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태교를 해야 되는데 클래식도 안 맞고 독서도 재미가 없습니다.
먹는 것과 자는 것 말고는 하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멍하니 하루를 보내는 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임산부들은 어떻게 태교해야 하나요? 바깥 외출도 못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코로나19를 겪는 임신부와 신생아들의 정신건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엄마 아빠도 처음인데다가 또 코로나도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신하신 초보 어머님들 그리고 초보 아버지들 걱정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주 양육자가 정신적으로 신체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신건강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 관리하는 거 그리고 건강한 돌봄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요? 태어날 아이에게. 저는 이제 뱃속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뭐 낳아서 키울 때도 그렇고 왜 부모가 행복해야 하는가, 그게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엄마나 아빠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뭔가를 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부모님이 안정되고 부모님이 뭐 행복한 게 그게 저는 그거 자체로 충분히 아이들한테는 뭐 그거보다 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분께서는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태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이제 지금 굉장히 힘들게 아기를 가지고 또 이제 아기를 또 지키느라고 애를 많이 이제 쓰고 계시는데 그냥 그런 자신한테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클래식을 원래 좋아하셨는지 독서를 좋아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굳이 내가 뭐 좋아하지 않았다면 태교를 위해서 이거를 내가 뭐 억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뭐 왜 그래야 할까?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아하시는 걸 좀 하셔라. 네. 굳이 안 맞는 클래식 말고 네. 뭐 팝을 들으셔도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락을 들으셔도 그렇죠. 될 것 같고 네. 엄마를 즐겁게 해주는 거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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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담배 뭐 이런 것만 빼고 그렇죠. 그죠? 네. 다음 사연입니다. 저희 집은 시부모님까지 3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작년 저희 가족도 한 차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에 다녀오신 뒤로 교인을 통해서 코로나에 감염되신 겁니다. 가족 모두 코로나에 걸렸고 몇 주간 뿔뿔이 흩어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지금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다시 함께 살면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원래도 꼼꼼하시긴 하지만 이 정도 아니셨거든요. 치료받는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극도로 예민해지셨어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셔서 외출도 잘 하셨던 분인데 잘 안 하시고 집 앞에 마트를 갈 때도 마스크를 2~3장씩 착용하시고 외출 후 손 씻는 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물건 만졌다 하면 바로 화장실에 가셔서 손을 씻으세요.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눈 뜨고 자기 전까지 쓸고 닦고 얼마나 꼼꼼한지 이제는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느 날은 유튜브 보고 계시기에 뭘 보시나 했더니 코로나 정보 영상을 보시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부의 코로나 발표 믿지 말라는 등 뭘 먹으라는 등 부정적인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저희 어머니의 걱정이 나날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참 한번 경험하셨다 보니까 또 다시 걸릴까봐 하는 또 어떤 네. 공포라든가 네. 그런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시어머님께서 지금 이 인터넷으로 접하고 계신 그 다양한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대표적인 가짜뉴스 사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장님? 네. 저희가 이제 인포데믹이란 말을 이제 초기 그 정신건강 지침 때부터 많이 이제 써왔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너무 정보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당연히 부정확한 정보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우리를 더 이제 불안하게 만들고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데 이제 일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정보를 찾는 건데 오히려 역으로 그런 정보를 오히려 너무 구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보를 이제 적절하게 차단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우리가 보면 볼수록 더 불안해질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정보, 이를테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나는 그런 정보만 정해진 시간에 좀 찾아보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특히 SNS는 인위적으로라도 좀 차단하고 안 보시는 쪽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뭐 이 사례같이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에 좀 강박적으로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강박이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강박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내 의지로 조절이 안 되는 자꾸 반복되는 어떤 충동이나 뭐 이미지나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맥락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그냥 뜬금없이 막 손을 막 씻고 막 마스크를 몇 겹으로 쓰시고 이렇다면 우리가 이게 강박장애인가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복한 직후시거든요. 사실은 확진자 분들이 완치되시고 나서 굉장히 그 완치된 초기에 많이 보이시는 그런 행동 패턴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코로나에 걸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사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나는 뭐 안전하고 내가 조심하면은 나는 감염에 걸리지 않을 거고 이러한 사실은 전제를 가지고 살아오셨던 분이실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가 그렇듯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뜻하지 않게 이런 감염을 한번 겪고 나면은 한동안은 그 위험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이 늘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위험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것에 자신이 없고 이런 시기가 정상적으로 어느 한동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 동안은 이런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불안을 너무 병리적으로 볼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정상적인 그런 반응의 일환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만 그것에 너무 빠져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어떤 노출, 이를테면 뭐 마스크를 뭐 두세 장 쓰셨던 거를 한 장만 쓰고 한번 나갔다 보고 뭐 이런 적당한 수준의 노출을 좀 단계별로 시도해 보시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또 이렇게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례의 그 시어머님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친구분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이제 단절하면서 아마 그 시간을 굉장히 뭔가 뭐 SNS라든가 이런 걸 좀 포커스를 좀 두시게 되는 것 같아요. 뭐 SNS를 활용하든가 뭐 톡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또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친구분들이라든가 지인들 그죠 이렇게 소통하면서 서로 사회적 지지를 서로 위로와 보탬이 돼주는 그런 관계를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좀 생산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코로나에 걸린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초조해집니다. 네, 바로 앞에 와 있는 것 같죠, 그죠? 코로나 마스크 맞아요. 벗기만 해봐. 맞아요. 이번에 내 차례인가 하는 걱정부터 들고요. 외출할 때 마스크에 웃기긴 하지만 선캡 같은 모자도 쓰고 밖을 나섭니다. 전염력이 빠르다는 말을 듣고는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유난 떤다고 하실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두렵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오미크론은 증상이 없어서 걸렸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하루 종일 체온 재고 조금이라도 목이 아프면 의심부터 합니다. 검색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물을 마시면 좋다 해서 물도 많이 마시고 면역력 키운다고 해서 홍삼 달인 물도 꼭 챙겨 마시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는 전 국민이 다 걸려야 끝나는 걸까요? 하루하루 미치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참 공감하실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아요.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네, 알려주세요. 아까 제가 CEO 사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코로나 정체는 맞죠. 전염력도 빠르고 정말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도 맞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과연 코로나에 걸렸을 때 결과가 나에게 파국일 것인가? 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해를 입고 나는 절대로 다시 이제 뭐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은 정말 이 상황에서 최고로 최악의 결과라는 거는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드문 경우는 아니에요. 지금 100명 중에 2명이 이미 감염이 됐으니까요. 그렇다고 그 결과가 그러면은 아주 파국적인 결과일 것인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분이시고 특별히 만약에 건강에 문제도 없고 또 뭐 접종도 하셨다 이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처럼 사실은 그런 가능성이 뭐 이렇게 건강하게 별탈 없이 회복하실 가능성이 훨씬 높으실 거고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분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에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내 어려움에 대해서 적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불안에 그냥 휩쓸려 갈 게 아니라 좀 도전을 해보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 코로나랑 관련된 뭐 뉴스 제가 이제 코로나 현황을 늘 매일 이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고 있다 보면은 이상하게 코도 좀 마르는 것 같고 목도 좀 따가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관련된 걸 보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차단하는 거. 아까 이제 인포데믹 얘기도 드렸는데 체온을 뭐 재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아닌 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체온을 재는 거지만 체온을 재므로써 나는 더 불안해집니다. 이게 정말 나의 불안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뭐 체온은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번만 잰다든지 뭐 이렇게 규칙을 지켜놓고 굉장히 재고 싶더라도 좀 참아보는 거. 오히려 사실 강박적인 그런 충동, 강박적인 그런 그 욕구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안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는 안 하고 이런 거거든요. 체온을 이제 내가 이렇게 매번 체크하지 않아도 나는 뭐 감염에 걸리지 않고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도 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근데 건강을 챙기는 거는 저는 또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것처럼 건강에 정말 이제 관심도가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전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 내 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던가 뭐 이렇게 건강에 좋은 뭐 그런 식품들을 먹는다던가 글쎄요. 이런 긍정적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다 병리적인 거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부분은 또 격려해드리고 칭찬도 해드리고 너무 과해서 나한테 오히려 좀 이익보다 득보다 실이 많은 행동을 조금 자제하도록 뭐 이런 거를 좀 균형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균형이 정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국민분들은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하고 또 어떤 충동적인 생각이 들 때 딱 멈출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갖고 계시지만 일부가 조금 극단적인 생각으로 자꾸 치닫는다든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꾸 키워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조절하는 방법들도 좀 배워가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 멘트 했을 때 멍 때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재택치료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재택치료를 받았을 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사람들을 다시 만나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저만 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피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마스크 내리는 상황이 생기면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낄까 싶어서 같이 밥도 안 먹고 저 역시 출근해서는 마스크 안 내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 더욱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긴 한데 어차피 완치가 됐기 때문에 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를 겪든 안 겪든 상황이 이러다 보니 그죠?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대인 기피증 같은 그런 증상들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상 지금 사람 자주 만나기도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어떤 태도로 상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역지사지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확진하고 잘 회복하고 이제 돌아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눈치가 보이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피하지 않나, 이런 거를 이제 지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약 그 동료라면, 그리고 나의 동료가 이제 무사히 회복이 해서 돌아왔다면 나는 그 친구를 보고 어떻게 느낄 것인가, 저 사람이 되게 위험하다고 느낄 것인가, 아니면은 저 사람이 잘 회복돼서 돌아와서 다행이고 기쁘다고 생각하고 환영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은 나는 안 그렇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환영할 거다. 난 저 사람 돌아와서 기쁘고 저 사람 같이 뭐 일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다. 근데 왜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나를 꺼려할 거다, 나를 싫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이제 정말 어려움에서 간신히 내가 이제 극복해서 돌아왔는데 나를 만약 꺼리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라고 나는 여전히 생각해야 될까? 그 사람이 나한테 가치 있는 사람일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여전히 내가 내 바운더리 안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반응에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어떤 사고의 전환, 또 입장을 바꿔보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왜냐면은 저도 저희 동료 중에서도 격리가 됐다든지 확진이 됐다든지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심리 지원을 하고 늘상 이런 얘기를 또 드리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당사자가 되면은 거의 비슷한 말을 제가 듣게 돼요. 저한테 막 죄송하다고 하고 갔다가 와서는 뭐 마스크도 되게 안 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되게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고 좀 두렵다는 거, 이런 것도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거. 물론 뭐 그게 뭐 모든 사람과 나눌 필요는 없겠죠.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중요한 사람과 그런 걸 좀 나눠서 좀 그렇지 않다는 것도 내가 직접 알게 되고 이러는 게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사연 중에 하나가 확진이었고 치료를 받고 돌아왔더니 그 조직에서 자기 그 직장에서 왕따를 시키더라. 너무너무 괴로웠다. 나를 뭐 투명인간 취급하더라. 뭐 이런 굉장히 참 불편하고 내가 과연 이 직장을 계속 다녀도 되는가라는 사연이 있었어요. 근데 댓글 달아주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냐. 내가 아는 데는 저기 치료받고 돌아왔더니 고기 파티 열어주더라. 굉장히 맞아요. 직장 문화가 참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뭐 굳이 환영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렇게 비난이라든가 혐오의 시선으로 볼 게 아니고 돌아와줘서 고마운 거죠. 그죠? 건강하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코로나 사태가 이제 3년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들도 좀 생기시는데 그래서 많이 만나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트라우마는 얼마나 심각하고 또 현장에서 본 그분들의 고통을 또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재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재난으로 우리가 뭔가를 잃게 되는 거는 전혀 우리 인생의 계획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뭐 지병이 있었건 나이가 드셨었건 이런 식으로 이별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속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워낙 고령이셨어, 지병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유가족분들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이별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좀 이 감염병 상황에서 가족을 잃을 때에 저는 되게 굉장히 큰 비극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감염이 돼서 돌아가셨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꽤 자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죄책감, 가족을 잃은 사실은 피해자이죠. 가족을 잃은 피해자이지만 본인은 스스로를 가해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런 죄책감이 사실은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이제 크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왕왕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문제가 그 애도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절차 형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애도라는 거는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을 이제 잘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이 상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분을 잘 추억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형식들, 이를테면은 장례 문화가 그런 거겠죠. 뭐 사모제를 지내고 이런 것도 뭐 그런 걸 텐데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뭐 최근까지도 그런 게 되게 제한이 돼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뭐 일단은 화장을 하고 장례를 뭐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가족분도 격리가 돼 있어야 해서 임종을 채 보지 못했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굉장히 그런 애도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뭐 다른 재난도 마찬가지지만 감염병 상황에서 이제 그 가족을 잃은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좀 알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럴 수 있는데 뭔가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돼서 또 오랫동안 이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이것만큼은 잊지 않고 마음에 꼭 새겼으면 한다라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유연한 사고랑 관련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그 위기는 꼭 위기만이 아니다. 위기가 우리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잘 살려나가는 거는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민영 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강연과 토크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코로나 불안이라는 주제로 이수영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과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